르네와 언의 줄지문장. 이제는 뭐 프로죠. 오랜만 아니구나. 얼마 안 됐죠. 딱 일주일 됐나요? 우리 주변 분에 녹음한 지? 이게 왜냐면은 네. 그 녹음 시간 기준으로 새해가 돼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작년에 봤거든요. 빅 이벤트를 지나고 오니까 그 네. 중간 시간이 좀 텀이 길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네.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니었지. 네. 웃긴 일들도 있고 그리고 웃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코미디보다도 코미디 같은 일들. 네. 아니 이거 아니야. 코미디 같지 않았어. 웃기지 않았어. 나는 하나도. 하나도 그 안 어떤 웃겨요. 것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웃기지 않았고 너무 웃기고 자빠졌다는 생각을 했지만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딱 지나고 202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느껴지는 체감 거리가 좀 맞아요. 길어 보인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느리게 갔어요.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맞아요. 유독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게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그거를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저희가 이 책을 고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우연히 고르게 된 책이 저희 이제 가족이나 이런 사랑, 삶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중함이나 따뜻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죠, 이번에는.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 뭔가 좀 이어가는 느낌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어떤 책을 고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길리아드라는 책을. 맞아요. 메릴린 로빈슨. 메릴린 로빈슨의 메릴린 로빈슨. 그러니까 사실 길리아드라는 책이나 메릴린 로빈슨이나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가이고 책인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계속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기도 하고, 네, 이분의 책이 그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이제 뭐라 그러죠? The Great American Read라도 그런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책에 선정되기도 하고, 이 길리아드라는 책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책을 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유명한 작가이자 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을 했대요. 이게 너무 독특한 거야.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작가분이 박경리 문학상을 길리아드라는 요 책으로 아마 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 라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어서 요 책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고, 또 독특한 게 이분이 사실 목사님이에요. 그쵸. 네, 목사님이라서 이 사실 길리아드라는 책의 주인공도 목사님의 1인칭 시점의 책. 근데 책을 쓰신 분은 여성이시고 신학을 하신 분이시죠. 여성이고 신학을 하신 분이신데, 이제 길리아드라는 책의 화자는 1인칭 남자 목사님 시점으로 할아버지 목사님, 임종을 앞둔 어린 아들, 이제 임종을 앞두셨는데 아들이 굉장히 어려요. 7세예요. 네, 그래서 아가죠. 아가에게 그 긴 편지를 쓰죠. 가족,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우리 가족과 가문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네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이야기를 쓴 게 이 길리아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치문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느낀 소감 같은 걸 좀 이야기하자면, 되게 따뜻한 책인데 이 편지글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에세이적이죠. 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가족에 대한 내러티브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How I Met Your Mother. 아니, 언애가 저한테 이 책을 읽고 해준 리뷰, 첫 번째 리뷰가 전원일기 같아. 전원일기 같았어요. 전원일기 같아. 그 부금을 지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따라란 따라란.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그러니까
그 소설이에요. 참. 그리고 줄침문장에서 하는 첫 번째 소설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죠. 아니, 근데 아니죠. 아닌가? 왜냐면 스프링테이프의 편지도 비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네. 그게 뭐. 네네. 네, 물론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소설은 아니었던 걸로. 네, 읽고 있었네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러네요. 첫 번째 소설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네. 일상적인 어투로 선해갔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그 소설이지만, 이렇게 막 스토리 라인이 엄청 뭐라 그러죠? 뭐 기승전결로 인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뭐가 맞아요. 있다고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얘기했던 게 자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루 10분씩 읽기에 좋은 책이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줄침문장의 분량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 만에 읽긴 했는데 권해드리기로는 그냥 자기 전에 한 단락씩.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편지만큼의 길이만큼 읽으시면서 이렇게 약간 명상하듯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기본적으로 좀 해드립니다. 이 책의 화자의 시선이 삶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의 시선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삶의 긍정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는 시점에 추천드리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길리아드 르네의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 책이 마로니에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길리아드 저의 르네의 첫 번째 문장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면 보터는 늘 마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불편한 상태라서 약해졌고 가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지.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게야. 이게 여기서 보턴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 이름이 존 에임스 목사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턴은 이 목사님의 BF 친한 친구. 늙은 보턴이라고 나오는 이제 그 보턴은 또 목사시죠. 그분도 역시 목사이시고, 근데 교파는 달라요. 교파는 다른 한 마을의 교파가 다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연세가 두 분 다 이제 70대 후반으로 보턴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고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죽음을 거의 앞두고 계신 상태이죠.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뽑은 건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게야. 이 문장 때문이었거든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있긴 있죠. 내가 내뱉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타인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나도 모르게 거칠어져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들이 삶에 누구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는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 네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네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의미잖아요. 이 문장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해준다면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런 힘든 시간을 알아채준다면 그거 너무나 따뜻하고 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거를 픽했고 사실 이 책의 전반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58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그 화자가 존 목사님이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몇 분이 나오는 거야?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다 목사님이야. 근데 제 아버지가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폈겠지. 우리 모두 그렇잖니?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잖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주장을 폈겠지라는 게 앞에 좀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막 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되게 아버지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인데 약간 논리적이지 않고 욱하는 말씀들을 막 주장을 막 하신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뒤에다가 우리 모두 그렇잖니?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잖니? 라고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재밌네요. 저는 사실은 이 문장들을, 따뜻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얘기한 모든 문장들을, 저는 그냥, 약간, 인간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수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약간 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끼면서 읽었는데.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모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립적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자신이 기분이 안 좋으면 슬프게 보이고. 근데 이제 제 상태가 계속 이제 들어가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다 되게 약간 좀 삐딱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따뜻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원래 작가의 의도는 그랬나 보다. 언에는 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읊어봐요. 어떠한 상황들이 언해를 약하게 만들었고, 자기도 어쩔 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언해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제가 좀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문장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저의 말에 두 번째 문장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은 아닌데, 왜냐면 네, 하나 더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문장을 바로 못 찾겠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그 계속해서 이 책 안에서 이런 식의 톤의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알아요. 이게 아는데 그런 문장이 계속 반복된답니다. 네, 그래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해와 사랑과 수용이 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그 완벽하지 않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거란다라는 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또 삶의 재미 아니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문장도 네. 어차피 저보다 앞에 있으시니까 네. 어차피 이어서 좀 저의 해주시죠. 두 번째 문장으로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137페이지에 있고요. 네. 이 광경에 난 놀랐지.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신성함 같은 게 있다고 믿은 나였으니 아이들이 그걸 망칠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지. 난 정신이 아득해져서 거기 서서 어떻게 할지 정하려고 애썼지.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 존 목사님, 지금 화자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게 배경이, 이 소설의 배경이 그 미국 남북전쟁. 그 시대. 네, 그 시대보다 조금 후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사셨고 그 시대의 할아버지가 노예 해방에 하시면서 좀 전쟁에 참전하시고 그러면서 한쪽 눈을 이제 시력을 잃으세요. 근데 가족들은 시력을 잃은 오른쪽에 어떤 신성함이 있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어른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어른들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프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냥 가족 모두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렸던 이 좋은 목사님은 정말 할아버지의 오른쪽에 뭔가 신성함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황이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오른쪽에서 할아버지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 할아버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약간 이제 그리고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 같은 걸로 인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를 막 놀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신성하다라는 것이 깨지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굳게 믿고 있던 게 깨질 때 성장한다. 이 순간이 이 화자인 존 목사님의 성장의 순간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게 믿고 있던 게 깨지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생기는 순간, 그때가 이제 성장의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많이 뒤에 238페이지에 보면 존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야 아버지 자신도 본인의 신앙도 허약하다는 의심이 들었지. 왜냐면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신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근데 또 여기 등장인물 하나 더 있는데 에드워드라고 존 목사님의 형이 있어요. 이 형도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가 무신론자가 되죠. 유학 갔다가 영국으로 네. 유학 갔다 무신론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속 형을 막 배제하고 무시하고 회피하다가 형이 추천하는 어떤 책을 읽게 되고 거기서 다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물론 이제 다시 거기서 본인의 신앙을 찾고 본인의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도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진짜 신앙이 시작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모태신앙들이 갖게 되는 어떤 지점이 아닌가? 그 의심의 시간, 그 삶의 어떤 순간에 의심의 순간을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나면서 그럼요. 맞아요. 깨지면서 교회 안에 이야기들,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안에 나의 시선을 놓고 거기서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나의 해석들이, 나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게 어떤 이들은 진짜 아닌데? 라고 돌아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신앙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게 저의 세계의 확장이었고 물론 이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코어 신앙, 복음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까지에 가는 그 과정이 저의 것이 됐잖아요. 그럼 그게 저의 성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이런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씬입니다.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다음 문장이라도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제 다음 문장이 254페이지에 있는 네. 문장이거든요. 네. 그 첫 어느 번째 문장이 부분이냐면 굉장히 뒤에 있네요. 네, 그 앞부분은 거의 전원일기처럼 보다가 뒷부분에 와서야 좀 뒤에 스토리라인이 좀 막 생기는 네. 거 뒷부분. 거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네. 그 254페이지. 254페이지에 그 네. 부분이 있어요. 그가 계단에서 나를 밀쳤다면 나는 계단 끝에 닿기 전에 용서에 관한 신학을 동원해서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그가 내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나로선 신학이고 뭐고 생각하지 못할 거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내게는 나한테. 네, 나한테 해를 미치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동원해가지고 용서가 가능한데, 근데 그 지금 화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인 그 자기 내게. 아이죠. 너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은 신학이고 뭐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들이 언제인고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것을 깨고 반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때 내가 과연 그걸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이야기랑 좀 그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저도 이제 그 신학과를 어쩌다 보니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학과가 본과는 아니고 원래는 심리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신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의 신학과가 아주 전설적인 게 들어가는 한 절반 정도는 그 신앙의 타작을 당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나가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날개쳐 올라가듯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그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훨훨 날아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그곳. 근데 이제 좀 그렇거든요. 되게 그 신학을 배운다는 게 그 기존의 어떤 신학 체계랑은 좀 다르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좋게 말하면 성장이기는 한데 그 진짜 붕괴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긴 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실천의 지점에서 내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게 다를 때, 그때 오는 어떤 괴리?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 고통스러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존 보턴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주인공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뭐 소위 신학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표되는 뭐 삶의 어떤 지경에서 생각하는 것들과 삶의 지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라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 책이 끊임없이 그런 지점들을 짚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정답처럼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계속 그 방금 얘기한 존 버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본인이 갖게 되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정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막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신앙의 양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거를 계속 바로 보려고 노력하고 바로 잡고 결국엔 오해를 풀고 뭐 근데 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 상태를 또 끌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인간에게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런 거를 근데 항상 진솔한 소통과 진실을 찾으려는 그 태도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 완벽한 무언가를 인간에게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인간에게 진실한 소통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에 기반된 그게 이 책에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다음 문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제 다음 문장 278페이지라 더 뒤에 있네요. 아, 그래요? 먼저 해도 될까요, 근데? 먼저 하세요. 네. 그 278페이지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자신이 아내를 만나게 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젠가 아가서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읊은 듯해서 깜짝 놀라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아가서가 뭔가요? 아가서는 이제 10편 뒤에 네. 뒤인가요? 앞인가요? 10편 언저리에 아 저런 아가서라는 이제 연인 간의 어떤 대화를 담은 이제 그 성경책 부분이 있죠. 아 그래요? 그게 연인 간의 대화를 담았다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비유 자체가 애인 간의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임을 향한 어떤 고백처럼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진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놨지? 라고 이제 감탄하는 어떤 장면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저 마음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나도 그러고 싶다. 갑자기 나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뭐 제가 주치 문장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내가 그렇지. 주치 문장이니까. 근데 네. 사랑이 하고 싶다. 네.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앞에 저도요. 이야기에 그래요. 그러게 되게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괴리에 대한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되게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합일의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자신의 어떤 마음이 되게 합일돼 있는 상태의 그 문장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네. 아가서니까 좋지 뭐 언젠가 출애굽기가 너의 마음을 그대로 읊은 듯해서 출애굽기면 힘들잖아요. 다행이지만 에레미야 애가 나 아니면 뭐 호세아서다 뭐 언젠가 예언서가 너의 마음을 그대로 읊은 듯해서 이제 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그런 마음이지만 하지만 이제 아가서가 언젠가 내 마음을 읊은 듯해서 놀라게 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죠. 제가 언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잖니. 좋은 말이네요. 아니 문장 해주시죠. 제가 과속을 한 것 같은데 264페이지죠. 네. 저의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264페이지에 사람들은 삶의 안정감과 물질적인 안락함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배웠다고 말하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그 이후, 그러니까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 시대와 그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 이제 뒤에 보면 이 시대를 묘사할 때 뭐 세 번의 전쟁과 뭐 기근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여기 이 길리어드라는 지역의 배경이 미국 중서부로 나와요. 네. 여기가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 때 그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쪽과 노예제를 그 이어가기 원하는 남쪽의 어떤 중간 지점쯤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한 그 어떤 지점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 과도기다. 삶이 쉽지 않은 지역에 쉽지 않은 시대에 쉽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들에 보면 그 교회가 이제 전쟁이나 이럴 때 무너져가지고 다시 그거를 폐허를 청소하고 다시 일으키는 거를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 신도들이 같이 해요. 근데 다들 죄를 막 검은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일하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죄가 가득 묻은 쿠키를 이제 막 할아버지가 하나 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근데 그 쿠키가 너무 뭐 인생의 기억에 남는 이분한테 맛있고 따뜻한 쿠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서로 세우고 쿠키 한쪽을 나누고 이제 이 그 화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첫 결혼에서 사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사는데 그 혼자 사는 그 남자 목사님에게 마을 주민들이 계속 부엌에 음식을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뭐 살아가게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그 따뜻함, 그러니까 서로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어렵지만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이게 이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함께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게 뭐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게 좋은 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왜 픽했냐면 제가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인 현 시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공포를 느끼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얘기해도 되나 잘 뭐 얘기해도 되지 뭐. 이게 그 어떤 분의 그 미혼모 혼외자 그 네, 이슈가 있었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하신 분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에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그분이 하는 얘기에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물질적인 지원 네, 맞아요. 늘 책임의 의미로 썼거든요.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진다는 거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뭐 비난하거나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뭐 도의적 책임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 그리고 최소한의 의무 나의 의무는 뭐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현이었다면 그러면서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온전한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음은 애통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나의 책임은 하겠다 라고 그런 톤의 말이었다면 그나마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사람들은 다 그렇잖니 사람은 뭐 그렇잖니 그러니까 인간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난 책임질 거야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대중의 반응 또한 그게 책임진대잖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생명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전제를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 행복 관련된, 그러니까 전 세계 행복도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동양권에 되게 많은 이제 나라들이 뭐 가족이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내세웠는데 한국만 경제력 그러니까 이런 게 1위를 차지하고 막 이런 장면이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작금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태들이 진짜 돈 나고 사람 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줄침 문장에 나온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가난을 경험해 본다는 것,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도움이 돼요. 이게 무엇이 중요했는가를 깨닫는 것도 대에도 도움을 주고 내가 무엇을 어떤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동감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대중들의 반응, 당연히 이 사람이 생명과 자기 아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게 완전히 배제되고 얘기되는 것들이 너무 놀라웠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분이 썼던 그 너무 당당한 책임이라는 말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삶의 안정감과 물질적인 안락함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배웠다고 말한다라는 게 너무 저한테 위로였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좋은 문장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네요. 네. 근래 많이 느끼던 것들이 공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입니다. 네. 제 마지막 문장도 네. 저는 6번 문장인데 네. 이제 우리 이번 녹화에 그리고 제 세 번째 문장 네. 323페이지인데요. 네. 그 부분이에요. 존 보턴을 이제 축복해주는 그 장면 뒤에 나오는 네. 대사입니다. 네. 그럴 뜻은 정말이지 없었는데 사실 그와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어쨌든 난 존에게 축복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지. 그건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그 뒤에 있는 그 문장이 되게 크게 와닿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셈이지라는 그 문장이 뭔가 인생에서 가장 큰 용서를 한 사람이 이제 쓴 문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삶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거였지. 근데 필생에 어떤 용서를 하게 된 지점이 자신의 마음과 정반대로 한 말이었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걸어왔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럴 뜻은 없었는데 정반대의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축복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필생의 업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뜻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것과 반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이제 마주칠 수 있었던 어떤 용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은 저한테는 하나의 큰 힐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이 약간 사랑 고백으로 들렸고요.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하는, 저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랑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삶에 대해서 담백하고 진솔하게 묘사했다.
결코 완벽하지 않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변화하고 미워도 했다 용서도 했다가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목사님 하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순전무결한 무언가일 것 같은 그 성스러운 존재요. 그 가족의 한쪽 역사 눈처럼 안에 없어진 한쪽 눈처럼. 네. 그래서 목사인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힐링이고 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올해 표어가 그 여러분들도 이제 지겹도록 들으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정직하자, 친절하자, 행복하자. 네. 근데 이 책은 정직하고 친절한 책이에요. 맞아요. 예, 뭐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행복도 하죠. 행복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복해. 안락함과 그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관계 행복해요. 정직하자, 친절하자, 행복하자의 한 버전을 본 것 같다. 물론 관한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 기쁨을 그래요.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알겠습니다. 저희 말에 저의 근데 그 상황이나 혹은 어떤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결이랑 뭔가 그렇게 엄청 크게 공명하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할 때 읽었으면은 조금 더 따뜻함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당장 삶이 조금 약간 춥게 느껴지는. 자꾸 왜 그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네. 조금 더 삶이 따뜻할 때 다시 한번 좀 여유를 두고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라는 소감을 남기면서 드디어 언어에게도 시간이 흐르는 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네. 언젠가 왜냐면은 정수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길리어드, 메릴린 로빈슨의 길리아드. 네. 저희 한 권의 책을 한 타임으로 끝낸 건 이 책이 최초. 그렇죠. 네. 그 다음 책에 대한 공지를 좀 드리죠. 맞아요. 저희 책을 정해서. 저희 다음 책은 그 최재천 교수님의 그 숙론이라는 책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추천한 책이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재미없을 수가 없는 주제들이 그 목차만 봐도 막 도파민이 막 찌릿찌릿해. 네, 지금 거의 유튜브 쇼츠보다 자극적인 그 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 책을 안 읽었지만 그럼 최재천 교수님이니까 재밌겠죠. 책은 좋겠지. 네. 여러분들 그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서 댓글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녹음하는 현장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댓글 달면 되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어딘가에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처에 사시거나, 같이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이제 제시해 주시거나, 커뮤니티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커뮤니티.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025년에는 앞으로 12개월의 시간이 있죠, 저에게는. 네, 있죠. 네. 동안 제가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네. 르네와 언의 주시문장. 안녕.